선진국으로 도약한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뛰어나신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칭송을 하는 것이고, 또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 칭송하는 쪽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것이 정말 하늘이 내린 천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를 제가 쭉 여러 가지 그분의 생애와 업적을 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독재자, 또 미국의 앞잡이, 더 나가서는 뭐 살인자란 좀 비판도 하고 있고, 또 고집불통의 반통일자 뭐 이런 그 비판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님처럼 대단하신 분이 우리들 또 우리들 후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인지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애석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 앞에는 국부, 나라의 아버지라는 그런 그 칭호가 따라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외국의 경우에 국부라고 나라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알만한 분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분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냐 하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가면 조지 워싱턴 대학이라는 게 있고, 미국의 달러 1불짜리 달러의 초상화가 누구지? 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한 3,000개 정도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기리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조지 워싱턴의 건국 정신이라든지 그분의 업적을 교육을 계속시켜요. 그래서 미국이 말하자면 이민국가고 다민족 국가고 역사와 전통이 참 취약한 나라이긴 하지만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국민들을 단일화시키고 결속시키는 국부의 이미지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미국의 조지 워싱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보면 뭐 적성국가, 좋지 않은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의 모택동, 또 월남의 호지명, 또 제가 한 달 전에 터키를 갔다 왔는데 터키의 국부 카만 파샤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서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런 분. 그리고 조금 나쁜 이미지고 정말 안 좋은 이미지긴 하지만 북한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그 삼부자들을 하늘처럼 신처럼 모시고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어쨌거나 참 국부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자유총에서 최소한 남들보다는 더 우리가 관심 갖게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1953년도면 1950년에 6.25가 터져가서 3년 동안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1953년 7월 17일 날 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뭐 전부 초토화됐죠. 200만 명 이상이 죽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그때 마치 중국에는 모택동이가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이제 쫓겨가죠. 그래서 이제 장개석하고 이승만 대통령 두 분이 평소에 친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공산당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쫓겨나고 이렇게 피해를 입은 우리 둘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공산주의는 소련이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테니까 세계를 전부 공산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6.25가 터졌던 건데, 그래서 반공주의를 우리가 대만이나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같이 힘을 합치자 해서 결성한 그 모임이 장개석 총통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게 우리가 오늘 모인 이 자유총연맹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5년 넘기기 전에 이승만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다시 한번 그분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자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분은 누구하고 필적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신선한 생애 장관을 대한민국 독립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이고 건국의
혁혁한 지도자. 그게 이제 이분을 정의할 수 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였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이분이 왜 반공주의자가 됐는지. 그리고 철저한 반일주의를 합니다. 이분이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이 얘기도 제가 조금 더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에서 평생 일찍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를 이분은 아주 체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국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신 분. 세 번째, 그때는 한국하고 북한하고 우리가 막 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유엔 가입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1977년대에 가입을 하는데 미국이 주도한 유엔에서 한국이 1948년도에 50선거라는 걸 치릅니다. 유엔에서 선거 치러가지고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아가지고 니네가 독립해라. 그렇게 해서 할 때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주관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유일한 남한이 합법정부, 유엔이 인정한 그런 그 나라를 인정받은 이 세 가지 공로가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업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승만, 제가 이제 거듭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너무 과찬하는 느낌이 있어요. 하늘이 내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해방정부 또 일제치하에서 이승만 대통령 같이 선각자, 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로 가야 되는가를 꿰뚫고 보신 천재,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분의 천재성을 제가 한번 몇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견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릴 것입니다만은, 일본이 미국을 침략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일본이 진주만 공격이 1941년도에 했는데 2년 전인 1939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란 영문으로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뭐냐 하니까 일본이 미국 쳐들어올 거다고 예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을 때 미국 저에서 말하자면 한국에서 온 그 옐로우가 뭐 말도 안 되는 글 썼다고 막 비아냥되고 조성이 대상이 되는데 2년 뒤에 이게 현실화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언자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제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보면 이분이 공산주의가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는 걸 이분은 예견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소련도 망하고 지금 세계에서 뭐 공산주의 비슷하게 사회주의하는 나라가 중공하고 북한하고 베트남 한 서너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분투하고 싸우실 때는 세계가 양대 블록으로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그 난리를 겪고 공산주의가 세계 다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이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공산주의를 끝까지 반대하고 그 정신을 계속 한국의 대통령 된 이후에도 끌어서 오늘의 말하자면 세계 사조,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소련이 러시아를 국명 바꾸고 동구 다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극성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게 된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보기에는 놀라운 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이 독립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서 배웠습니다만은 뭐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2차 대전이 끝날 쯤에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저쪽에 독일, 일본, 이태리를 이제 물리치고 연합국들이 승리할 때쯤에 전쟁이 끝나면 식민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이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이제 카이로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이로 선언이 아주 우리나라 현대사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카이로에서 세 사람이 대한민국을, 그때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조차도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만은 적절한 시점에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그 카이로 선언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이 그냥 됐다고도 알고 하지만 그 뒤에는 이승만 박사같이 뛰어나신 그 예지 있는 분들이 미국 조의 루즈벨트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뤄냈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 별로 그 대한민국 그 독립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스탈린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를 집권하겠다고 나중에 불과 7년 뒤에 탱크 주고 비행기 주고 따발총 줘가지고 미군 북한군들이 한국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한국 독립의 혁혁한 외교를 통해서 독립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장려를 하셨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 중에 6.25 때 이제 그 무지무지하게 그 질곡을 겪은 거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6.25 결과 뭘 만들었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신 한미 상호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이 언론들은 별것도 아닌 거지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줬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국이 오늘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면 한미 상호 무역 조약이 저도 얼마 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미국이 만들어가지고 한국 보고 하라고, 우리 미군들 여기 주둔할 테니까 이거 만들어가지고 하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이거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거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휴전협정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3년 지난 뒤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져가지고 3년 동안 지루한 전쟁을 치르고 1953년 7월 17일 날 휴전협정을 맺는데 휴전협정 당사자가 지금까지도 그 협정문에 당사자가 네 나라가 싸웠죠. 크게 보면 한국의 이제 남한, 북한, 미군, 유엔군, 그 다음에 중공군.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이 휴전협정에 조인을 해야지 말하자면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조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나라, 미국, 북한, 중국만 휴전협정에 조인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휴전하지 않겠다. 우리는 차제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끝까지 고집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놀라운 그 이벤트를 통해서 미국하고 싸우는데 이야기가 참 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미군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죽었냐 하니까 한국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 미국 국민들도 빨리 전쟁 끝내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2차 대전 때 미국에 2명의 거대한 그 전쟁 영웅이 있는데 유럽전에서는 아이젠하워가 사령관이었고 태평양전에서는 맥아더가 사령관이었죠. 근데 맥아더는 불화하게도 나중에 대통령과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한국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제 맥아더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중공군이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됐을 거예요. 그래서 중공군이 내려왔을 때 메가더는 만주에 원자폭탄을 하나 쓰자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트루먼이 거기다가 말하자면 원자폭탄 쓰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그 메가더를 해고시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말하자면 노병은 사라지지만 죽진 않는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아이젠하워는 그때 이제 대통령을 출마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선거 공약이 뭐냐 하니까 한국전 종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한국전에 와서 저기 말하자면 전방 다 시찰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휴전하려고 하는데 우린 휴전 안 한다. 그 날이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가 이제 이거는 비하인드입니다. 근데 미국 CIA에서 다 나온 데이터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CIA에서 저 고집불통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미군들 니네도 꼭 나가겠다면 한미 상호무역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당신들 나가면 전쟁 또 난다. 왜 그런 이야기를 이승만은 얘기했냐 하니까 1949년도 해방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945년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8월 15일 날 광복을 했고 3년 동안 미군들이 와서 주둔을 하죠. 383 이남에 383 이북은 소련군이 진주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 중당이라는 사람이 한국군에 임정 이제 사령관으로 와서 3년 동안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요? 미군이 말하자면 점령해서 통치하는 군정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3년이 이제 지나서 가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들어옵니다. 1945년 10월쯤에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또 조금 이따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나중에 미군들은 그때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한국의 중요성,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됐으니까 우리 이제 빠져나간다. 그때 이제 두 개 사단인가 여기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1949년에 미군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당신들 나가지 말라. 당신들 나가면 당장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 애들 전쟁 준비 다 해가지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 애들이 그건 당신들 문제고, 우리 이제 전쟁 싫고 이러니까 가겠다. 1949년도 7월에 미군들이 나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그러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6월 달에 북한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로 쳐들어옵니다. 북한은 1945년도에 해방된 이후에 북한은 소련군이 북한을 들여와요. 그래서 38도선을 왜 선을 그냐 하니까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때 일본군이 몇 명이나 와 있냐? 이 만주와 그 관동군이라고 하는 군대하고 이 동남아시아에 무려 정규군이 270만 명이었어요. 일본군이. 세계 3대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주만 전쟁을 벌일 때 일본은 그때 아마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하고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군대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49년도에 그래서 이제 미군이 빠져나가니까 북한에서 스탈린이 이제 소련군 대위인 김일성을 이제 앞에다 내세우고, 뒤에는 스티코프라는 이제 소련군 사령관이 다 조정을 합니다. 다 조정을 하고 북한은 북노당, 노동당을 다 만들고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다 구르고 시스템을 다 만들고, 그러고 이제 박헌영이라는 남노당 수계하고 김일성이 스탈린을 가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쟁 준비 다 됐습니다. 전쟁 준비 탱크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전쟁 준비 다 해놔요. 남한은 그때 어땠냐 하니까, 남한은 아수라판이었어요. 남한은 어땠냐 하니까 이제 38도선이 일본군이 주도하는 것을 무장 해제를 시키는 편의적으로 38도선 이북은 소련군이 담당하고 38도선 이남은 미군이 담당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남쪽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남쪽은 말하자면 그때 전국이 말도 못하게 혼미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 군정, 예를 들면 박헌영이 주도한 남노당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남한 노동당의 약칭이 노동당. 그때는 남한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미군정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회단체나 모든 정당이 당만 해도 수십 개 당이 있었고, 매일같이 좌파와 우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암살이 공공연히 했고 난리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의 남노당,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얘가 그리고 한민당이 등등 해가지고 자고 나면 싸우고 난리였고, 그 다음에 남노당 프락치들이 말도 못했어요. 대한민국 국군이 그때 이제 창립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군의 10%가 남노당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원국회가 이제 1948년 50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게 초대, 우리 오늘 송강호 의원님 오셨지만, 초대 국회가 구성이 돼서 190여 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통령을 간접정부로 뽑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선생 두 분이 이제 출마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93%의 득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시고, 7%로 김구선생이 이제 2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왜 북한이 쳐들어왔나 몇 가지 이유를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시스템을 다 만들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때 남한의 미군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새 나라인 대한민국 조선이
어느 나라로 가면 좋을까? 두 가지 선택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까? 대한민국으로 갈까?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73%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자고 여론조사에서 나옵니다. 불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가는 거는 20%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로 하자고 한 게 73%.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체제 전반이,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남로당이 스탈린 가서 만나서 뭐라 그러냐니까, 스탈린 동지 우리한테 탱크 주세요. 북한은 시스템 다 있고 남한에 내가 전쟁 시작하면 남로당 당원들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한 달 이내에 끝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탈린 그 얘기 되게 막 불나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한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아시죠? 4.3 사태라고. 이 문제가 이제 우리 한국 이 현대사의 중요한 지금 논쟁거리죠. 제주도 사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대구 폭동 사건, 또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돈을 남로당 애들이 위장 집회, 가짜 집회를 만들어 뿌렸던 정판사 위조 사건이니, 또 국회의원들 중에 그 북한군 남로당 프락티들이 국회의원으로 다 돌아가지고 미군 철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시켜요. 그래서 그 프락티들이 또 10명 나오고, 뭐 말도 못했습니다. 뭐 나라가 나라꼴도 아니었어요. 이러니까 북한 애들이 남한 들어오면 이거 금방 한 달 이내에 먹는다고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데이터로 말씀을 이제 드린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리 뛰고 좀 저리 뛰고 해서 얘기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치르는데, 그 이제 유엔에서 선거를 치르자고, 그러면 이제 니네 미군정은 빠지고 니그들끼리 나라 만들어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유엔이 감시하는 선거를 치르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데, 그때 북한에서 그걸 반대하죠. 그래서 북한은 못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남로당이 그 선거 못 치르도록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도 결국은 선거 못 치렀어요. 우리 50선거, 우리가 처음 국회의원 뽑은 선거에. 그래서 남한만 선거를 해가지고 190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을 이승만 박사를 뽑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제 국가 보안법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좌파들 그쪽을 이제 막 대응을 하고, 그래서 전쟁을 이제 벌이고 있었다가 2년 뒤에 제가 말씀드린 40분대 미군들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때 당시에 그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 애치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미국이 시책을 많이 합니다. 애치슨 라인이라는 선을 그어요. 이제 2차 대전 끝난 뒤에 미국의 방위선을, 태평양 방위선을 어떻게 그냐 하니까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이렇게 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반도를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김정일이 뭐냐, 이거 봐라,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들 안 들어온다고 봤던 거예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에 미국이 또 실체를 범합니다. 이승만 얘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승만이 이제 말하자면 한성 다국에 있다, 그 얘기 제가 조금 이따 드리겠는데, 미국에 가서 시오도로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을 한국의 대표로 여러 명이 가는데, 이승만도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한국 독립 얘기를 그때 딱 합니다. 근데 그때 이걸 그 한국 특사들이 몰랐어요. 뭐냐니까 그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밑에 국방장관으로 테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일본의 수상인 가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는 걸 얘들이 몰래 체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2차 대전 전후가 끝나면, 전후 전에, 2차 대전 전에 조선은 일본이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자고 미국하고 일본 애들이 밀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조선은 몰라서 그 정도 모르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걸 백을 믿고 한국은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몇십 년 지난 뒤에 애치슨 라인이 다시 한국을 제외시키면서 유교가 터지는 중요한 이제 원인이 됩니다. 이 얘기 좀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인생 역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어릴 때
배제학당을 가요. 이제 한학을 많이 공부하고 황해도에서 이제 서울로 10대 후반에 이사를 와요. 이승만이 그런 사람. 배제학당을 갔는데 여기는 이제 아펜젤러라고 우리 저 근현대사에 나오는 선교사 유명한 분이 만든 학교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뭘 배우냐니까 영어를 알기 시작했고 기독교를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가 머리살도 자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배제학당의 선생 중에 서재필이란 뛰어난 선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재필을 만나.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런 선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그 배제학당을 나온 다음에 뭘 하냐 하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고종 황제 때 아니에요? 고종이 이제 좀 엉터리고 그러니까 고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세계 사조가 영국이 왕은 이때 일본도 그랬고 왕은 이때 군림하지 않는다.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 군주제 왕은 이때 왕은 정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치 체계가 이제 막 일반화될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각자들이 우리나라도 왕은 이때 통치는 말하자면 헌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편승해. 독립협회에 이 양반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고종한테 뽀록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 명들이 이제 국가 모반죄죠. 얘기하면 왕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감형이 돼가지고 종신형을 사는데 형무소에서 6년 동안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 양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는 형무소 그때 당시 형무소는 말도 못했습니다. 형무소 들어가면 거의 반 이상이 죽어나왔어요. 뭐 열악하게 이럴 데 없었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의료 전혀 없는 그런 뭐 저 죽기 전에 그냥 갖다 놓는 그런데 이승만이 거기서 복당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형무소 6년 생활 동안에 나를 단련시켰다고 이분이 회고록에서 이게 복복자 복을 받은 집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냐면 이분 참 천재라는 건데 영어 사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1서부터 F까지 쓰다가 이제 감명이 돼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거기서 그 말하자면 그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아펜젤러니 이런 선교사들과 통교를 해서 이분이 이제 6년 만에 종신형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풀려나요. 근데 왜 풀려나나 하니까 미국에 이제 그때 고종 황제가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에 말하자면 이제 국교 정상을 해가지고 미국의 힘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보내야 되잖아 특사로. 근데 이제 형무소에 있는 이승만 젊은 애가 영어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 나오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간 거야. 그래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가서 누굴 만났다? 세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성과를 못 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이분은 갈파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마치고 석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하고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합니다. 이 대학들은 미국에서 최고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여러분 하버드는 잘 아시죠? 프린스턴 대학은 작년에 미국의 대학 평가를 미국은 매년 발표를 하는데 1등이 하버드가 아니고 프린스턴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2년 6개월 만에 석사 박사를 받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석박사를 그것도 영어를 전공으로 하지 어려서부터 하지 않은 사람이 그 책을 봤는데 거기서 또 놀라운 인연을 합니다. 그때 프린스턴 대학에 총장이 누구셨냐 하니까 우드로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들 뭐 역사에서 우리 배웠어요. 이분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나중에 돼요.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 하니까 말하자면 그 만국평화주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이분이 주창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소수민족들이 나라를 만들게 해줘야 된다. 강대국들은. 그 정신을 대한민국에서 일대 사건이 3.1운동의 이론적 모태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은사했던 윌슨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관계가 되고 나중에 카이로 선언제가 조금 전에 말 이런 것들이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독립운동하면 뭐 독립군 광복군이 가서 막 총 들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참 독립군들 또 창각자 있던 정말 자기 일신을 버리고 만주에 가고 저기 용정 가가지고 싸우고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리얼티입니다. 실제 팩트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군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720만의 훈련된 정규군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광복군은 물론 뭐 지청천이니 이범석이니 뭐 대단하신 홍범단이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광복군은요 많아봐야 3,000명, 작을 때는 몇백 명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일본군하고 싸운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또 하는 방법은 뭐냐? 50선거 얘기를 하고 대통령 선거 당선되신 걸 말씀드리죠. 어디로 이제 오면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 김구 선생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참 애국자 독립운동의 양대 산맥이시죠. 근데 두 분이 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제가 김구 선생님도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에 대한 거는 우리가 리얼티 사실이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이분이 나이 드셔가지고 약간 이 갈지자 그런 걸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하니 이거는 제가 근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분이 그때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막 이럴 때 김일성이가 이제 북한 공산당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거짓말은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정당화하잖아요. 김구 선생은 이제 북한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북한 민족 무슨 대표자 회의 뭐 이런 걸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이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든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시면 김일성하고 공산당한테 말하시면 속는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경교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밤에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북한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김일성이가 김구 선생을 말하자면 교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걔들이 만드는 전쟁 준비 다 된 거를 김구 선생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김구 선생한테 귓속말로 뭐라 그러냐 하니까 제가 나만 처단합니다. 그래서 통일되면 대통령으로 김구 선생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김구 선생 그 말을 깜빡 듣고 내려와가지고 이승만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깃장을 놓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사실이 그 기록이 다 나중에 나왔어요. 미국시에. 그래서 영문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이승만은 시종 일관 변하지 않고 반공주의를 표방해서 가서 이제 6.25가 터지고 그 난리가 피우는데 여러분들 이승만 얘기들 중에 이승만이 야반 도주하고 서울 시민들 그냥 내팽개치고 또 한강 다리를 끊어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 아닌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선전으로 사용했던 게 구체적인 물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저는 그걸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통사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6.25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해서 아까 한미 상호무역, 한미 방공호 조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미군들이 처음에는 한 5만 명 주둔하 지금은 우리나라에 한 2만 8천 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단순히 미군이 있었다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1953년도에서부터 거슬러서 70년으로 올라가서 보면 우리 한반도에서 7번의 거대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일전쟁, 노일전쟁, 중일전쟁, 만주사변, 6.25 이런 것들이 노일전쟁이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청일전쟁이 중국에서 일어난 줄 아세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주인이 없고 약한 나라니까 그 날을 폈는데 19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협정 체결된 오늘까지 70년 동안 전쟁 한 번 안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전으로 이렇게 긴장 국면을 였지만 전면전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군이 주둔하니까 미군 때문에 미국 군인들이 우리를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력의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경제에다 쏟아붓고 교육에다 쏟아붓고 국민 복지에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국방비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외자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하는데 외자 유치, 차관 유치하는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덕을 톡톡히 봤다 하는 거를 이게 있는 그대로 팩트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모르는 것 중에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것 중에 1906년 나기 그 해입니다. 1950년 3월 달에 농지개혁을 해요. 농지개혁이 뭔가 하니 그때 우리나라는 인구의 80%가 농민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 말고 다른 건 없었어요. 북한은 일본 애들이 만주하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싸울 요량으로 북한에 중화 공장들을 다 북한에 져놓고 남한은 경공업하고 농사만 짓게 했어요. 그래서 휴전 이 38선을 따라주고 북한하고 남한의 국력 차이가 40대 1이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자랐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농지개혁을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주들이 갖고 있던 땅을 국가에서 떼지 않아요. 다 상환해주고, 장기적으로 상환해주고, 그 땅을 농민들에게 다 나눠줘. 소작농 70%의 농사꾼 중에 70%가 소작농이었어요. 자기 땅 없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몇 년에서 분할 상환하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결과가 나오냐니까 6.25 전쟁이 몇 달 뒤에 터지는데 농민들이 동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해요? 북한은 농지개혁 그때쯤에 해요. 북한은 어떻게 하냐? 다 몰수합니다. 북한. 그래가지고 땅을 국유제. 농민들은 뭐냐? 말하자면 네, 다 됐어요. 네. 예, 이제 시간 다 됐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그렇게 해서 농지개혁을 해서 이게 뭐가 되냐 하니까 초기의 원시 산업자본으로 구성이 됩니다. 돈이 막 모이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모멘텀, 초기 시작이 되고, 두 가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놀랍게 교육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6.25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80%가 미군들이 보내준 차관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60년대도 50%가 미군들이 준 돈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국가 예산의 17%를 교육에다 투자했어요. 교육에.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의미교육 다 시켰고, 글을 못 읽었습니다. 이것을 10%로 말하자면 문맹률 해도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공부만 해요. 대학 진학률이 7% 세계 최고인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교육에 무지하게 추천하고, 전쟁 중에도 부산에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대학을 계속 운영을 하고 아이들 의무교육 다 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똑한 아이들 미국에 원자력 교육을 보내. 그래서 그게 씨가 돼서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고의 원자력 강국으로 되는 모태가 이승만 대통령의 씨를 뿌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렸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 얘기가 약간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론 이 박사는 삼선 집권하고 4.19 전쟁이 4.19 일어났는데 요거만 얘기 드리고 끝내요. 4.19가 일어났는데 3.15 부정선거인데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상대방이 민주당이 누구냐면 유석조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거 유세하다가 죽어요. 미국 가가지고 병이 생겨서. 그래서 무투표 당선에 선거 안 해도 되는데 부통령 선거가 이기붕이라는 사람하고 작년 박사하고 뒤집었는데, 작년이 민주당 야당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인기가 좋아서 당선되게 됐으니까 이 자유당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가 80몇 살이 되셨을 때 집권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노인이 되시니까 판단력이나 근력이 떨어져서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도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0783, 저는 08, 0은 80개, 잘못은 2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이승만 박사님이 금년도에 태어나신 지 150주년이고 또 돌아가신 지 60년 되는 해에 이 위대한 초인, 위대한 우리 건국의 기초를 닦으신 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기리자는 취지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